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정치권에 최근 난데없이 관상과 풍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냐 하는 비아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데 풍수지리 전문가가 연루됐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 정해주던 조선시대냐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김정숙 여사도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여사도 논란의 인물에게 관상을 보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싶고요. 정책적인 고려와 빈틈없는 시행이 필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민간이 개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도 곱씹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미래를 알고 싶은 인간의 나약함은 서민과 권력 있는 정치인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은 적어도 얼굴의 생김새나 집의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목에 대해서 영화 속 천재 관상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네.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했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정치가 봐야 할 건 민심이라는 바람이 아닐지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은 백성호 광양시 의원과 전화 인터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잠시 후에 기후변화 전문가와 함께 원인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 웅천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입주민들의 주민 발의로 진행된 주차장 조례 개정이 여수시 의회 관련 상임위의 안건 부결에 이어서 일부 시의원들이 시도했던 본회의 상정까지 무산됐습니다. 조례 개정 시도가 어렵게 됐어요. 네, 어제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여수시 웅천 지역 일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진행해온 주민 발의 방식의 주차장 관련 규정 완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시도가 이번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이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을 위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어제 본회의가 끝나면서 함께 무산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어제 본회의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열렸는데요. 표결 끝에 5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이 본회의 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조례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주민 발의 안건이 다시 회생할 기회를 찾았는데요. 안건을 발의한 생숙 주민들의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지역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시선이 어제 여수시의회 본회의에 모아졌습니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회 규정에 따라 본회의 안건 상정을 시도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제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9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 중에 유독 여수시의회 이번 임시회 회기에 처리가 무산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이번에는 무산이 됐습니다만 다음에도 해당 조례 개정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언급하신 대로 여수시의회의 주민 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 안건 무산은 이번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산됐지만 앞으로 조례 개정 시도가 추가로 계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어제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유력 정치인 3명이 서명한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와 처리를 위한 방안을 합의한 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합의서에 서명한 3명의 유력 정치인은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입니다. 이들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각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7월 26일과 28일에 시민 공론화를 위한 공개 토론을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는 생숙 대표 포함 찬성 측 2명, 시민사회 대표 포함 반대 측 2명, 여수시 1명, 여수시의회 1명, 전문가 1명으로 공중파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 토론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 3명은 토론회에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를 조례화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시의회 임시회를 다시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하고 전 단계인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임시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역 정치인이 공개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요. 다시 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합의가 이례적인 것은 둘째로 치고 일단 가불간의 합의도 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상 주민 토론회를 하려면 의회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순서 아닐까요? 네, 여수시의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건 처리를 위해 곧바로 임시회 개회를 하겠다는 것. 진행자님 말씀대로 이례적이지 못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어제 공개된 합의서 문건을 보면 3명의 서명 맨 밑에 여수시 을지역구 김혜재 의원의 서명란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김혜재 국회의원의 서명은 빠져있는 상태로 합의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합의서가 발표되자 김혜재 국회의원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지난 2년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15번에서 16번 이상 진행했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하며 생숙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는데 지금껏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던 이들이 때늦게 생숙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개 토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놓고 3명의 정치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요 며칠 사이 여수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상황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밝힌 정치권을 향한 입장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다른 지역 선례도 없고 시민도 반대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여 여수시를 특혜 도시로 만들 셈인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특혜 도시라는 오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준비가 돼 있는가? 이렇게 시민단체가 정치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정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향후 행보나 주민들의 여론 지켜보면서 후속 소식도 전해드리죠.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원료 부두 앞바다 속 퇴적물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달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포스코 광양시가 합동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원료 부두 앞 해저 퇴적물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했는데요. 원료 부두 안쪽 지점에서 중금속인 납이 주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원료 부두 시료 채취는 광양시가 지난 3월 시료 분석에서 일부 중금속이 관리 기준을 초과하자 포스코가 재검사를 요구한 지점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 기준에 따른 8개 중금속 항목 가운데 납이 주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해저 퇴적물은 광양제철소에 반입되는 원료인 철광석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떨어지거나 빗물에 섞여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해수청은 검출된 납 성분이 법적 조치 기준은 아니지만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수치이고 해수청은 이번 결과를 근거로 포스코 측에 퇴적 오염물질을 준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해수청은 해당 수역의 지속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 부두 시설과 하역 방법을 개선할 것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권고했는데 광양시는 이번 조사에 앞서 진행한 지난 3월에 시행했던 시료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네, 광양제철소는 원료 부두 앞 해저 퇴적물의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해당 지점을 준설하고 오염물질 유출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포스코는 오염물질이 쌓인 퇴적층을 준설하기 위해 행정 절차에 착수했고 인허가와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준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료검사 결과와 별도로 광양시는 앞서 지난 3월에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5번째 안쪽 부두 후면 끝에서 채취한 폐적물 시료에서 일부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3일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등 4명이 참석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의뢰한 중금속 검사 결과에 대해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요청한 비공개 요청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일주일 내에 포스코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을 둬야 한다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달 뒤에 해당 중금속 검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 광양제철소가 지난 3월에 측정한 시로 조사 결과물을 왜 광양시에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지는 앞으로 한 달 후에 광양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겠어요.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시간인데 이번 주는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께서 회기여서 일정이 좀 어려우시고 이상우 전 여수시 의원께서도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연결해서 최근 광양 지역 현안을 듣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광양시의회 부의장 백성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전화로 인터뷰하는 것은 처음인지 아니면 굉장히 오랜만인지 모르겠는데 좀 낯설기도 합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얼굴 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전화로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한 주 보내셨어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임시회가 있어서 임시회 잘 마무리했고요. 중에는 제가 이제 시정 질문 있었거든요. 예. 좀 준비를 잘해서 시정 질문도 좀 했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제가 이번에 그 공동주택 내에 도시가스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도시가스 관계자들하고 같이 한번 돌아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굉장히 노후돼서 가스 누출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동주택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광양 시민행동이 광양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지금 했습니다. 아, 광양도 만들어졌군요. 순천에 이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했고 현재 지금까지는 매주 수요일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침 선전전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그 지역에서도 뭐 집회도 하고 또 서명 운동 내지는 공동주택의 반대 현수막 같은 거 걸기 이런 운동들을 지금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최근 진행하신 시정질의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광양 지역 노사 갈등에 광양시가 손을 놓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 노사 분규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행정이나 뭐 의회나 정치권이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노사 관계자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노사 분규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될 관련 법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정 질문을 했고 또 시장께서도 그거 이제 맞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럼 뭐 답변의 내용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 했고 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시정 질문 한다고 요지서를 드렸더니만 네. 의회가 마무리되는 20일 이후 21일 날 그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었고요. 실제 이제 21일 날 노사민정협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관련 조례에 보면 노사분규 이해관계 당사자들 임시위원으로 위촉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천막농성 하고 있는 포움, 포트웰 그리고 플랜트 노동조합 노사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노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한 거 보니까 정인화 시장 옆에 앉아 계시던데요. 네, 뭐 좌석 배치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보니까 뭐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좌석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서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았겠지만 합의는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일단은 포운이나 포트웰 같은 경우는 노사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대리인 한 명씩 하고 민과 정에서 한 명씩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분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포움 포트웰은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 향후 진행되는 내용들은 각 TF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또 한 번 개최가 됩니까? 일단은 TF팀에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일치가 되면 그 이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온 다음에 합의하는 자리 성격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예상되는 시기를 전망하십니까 혹시? 전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협의회 회의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 지금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전부 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업장 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인격인 포스코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들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도록 시장께서 견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사내하청에 보면은 그 원하청 노동자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 학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도입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녀 학자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차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차별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자녀 학자금이나 복지 포인트 차별하는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지만 지금 이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도 부족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다뤄보자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이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최근 이슈가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 주민자치회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네.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환하는 건데 의회에서 네.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용 소개 좀 먼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 근데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시범 실시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 내용 안에 보면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주민 생활 관련된 사항을 협의 심의하거나 주민 화합 및 발전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미탁 사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서 허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구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부결이 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죠. 쉽게 말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예.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예산 지역회의라든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가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구성된 협의기구하고의 이런 역할 정립도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도 있었고, 뭐 이통장 협의회 주민자치 뭐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조례가 먼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도 좀 형성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금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되면서 그쪽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뭐 논평도 나오고 있고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아닌 다른 지금 협의기구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지구가 아프다는 말은 꽤나 오래전부터 들어왔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달라진 기후 그리고 그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 인류가 새롭게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최근 겪은 때이른 폭염 또 집중호우 때문에 인적 피해,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하면 이상 기후 현상이 그야말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현 실태 점검해보고 원인 진단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영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준입니다. 예. 자, 먼저 최근에 가장 이슈가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마 기간, 그러니까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18일 정도까지를 장마 통계로 측정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올해가 비의 양이 가장 많았다고 하거든요. 집중호우 현상 이것도 이상 기후라고 봐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과학이나 기후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이게 기후변화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집중호우가 일어날 확률이 올라가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쉽게 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온난화가 그리고, 전제가 된다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테면은 지구에 좀 더 그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기가 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에 오는 비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지구 자체가 워낙 그 거대한 그 비선형계이기 때문에 복잡계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작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장마 통계가 그 가장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닐 확률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일단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집중호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분명히 크게 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현상은 이상 기후라고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 예. 전남 지역을 보니까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안 와서 뭐 댐 저수율이 너무 낮다, 뭐 위험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댐 방류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온난화가 전제된다는 상태에서 이상 기후로는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실제로 저희 연구팀에서 한 4년 전쯤에 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이걸 보게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비가 한 번에 많이 오고 그 이후에 비가 쭉 안 오고 그다음에 또 비가 한 번에 많이 오고 비가 쭉 안 오고 하는 저희는 이제 웹 드라이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습했다가 건조했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 역시 이상 기후로 설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웹 드라이 스윙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럴 확률이 그 전 지구적으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점점 동남아처럼 비가 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뭐 비가 갑자기 막 내렸다가 그치고 갑자기 또 해가 쨍쨍하고 뭐 스콜이라고 현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그 일맥상통하는데요. 예. 그 기후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아열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대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비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수증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비의 연료가 이제 점점 더 대기 중에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한 번에 올 때 이게 확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더워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럼 그 비 내린 비가 또 다시 증발해서 다시 대기로 돌아가고 하는 이 순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죠. 곧 있으면은 이제 태풍 또 시즌이에요. 작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흰남노 등의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이 위협적인 태풍 역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작년에 이제 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그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기후변화 그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영구적인 상식이라고 하면은 기후변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태풍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태풍의 개수는 줄어드는데 강한 태풍의 개수가 늘어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저희가 크게 먼저 걱정을 하는 게 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풍에 의해서 내리는 호우의 빈도가 최근에 한 반세기 정도에 어떻게 변했는지 관측 자료를 가지고 먼저 봤더니 이게 중국 동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서남부 쪽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후변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반세기 정도 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메타버스 실험을 이용을 해서 이게 사람이 있는 지구랑 없는 지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지구랑 없는 지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람이 있는 지구에서 사람이 없는 지구에 비해 태풍에 의한 호우의 빈도가 확실하게 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협적인 태풍이라는 게 강수량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때문에 동아시아의 태풍에 의한 호우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작년 흰남노 같은 태풍이 앞으로 그러니까 태풍 개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도 더 강해지는 태풍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에 따른 폭우 현상은 작년처럼 또 언젠간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해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작년보다 올해 발생 확률이 더 높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지구 온난화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저희가 일단 1.5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인류의 마지노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올해 6월에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었습니다. 그 산업화 대비에. 이미 넘었어요. 네, 넘었다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예.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도 또 잠시 넘었다가 돌아올 거고, 내후년에 그런 기간들이 점점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온난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 매립지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러면 많이 버리면 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적게 버리면 적게 없어지고 있는 걸 치우면은 이제 그 공간이 남잖아요. 네. 기후변화도 온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의 누적 양과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분이 비례해요. 완전히 비례합니다. 복잡한 곡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직선으로 쭉 그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면은 기온은 안 올라가고 덜 내면은 덜 올라가고 있는 걸 어떻게 치우면은 내려가는 게 이 지구 온난화랑 온실가스 배출의 관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도 안 줄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그걸 못 본 척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평균적으로 1.5도가 넘어가는, 올해 잠깐 넘긴 했지만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뭐 10년도 채 안 넘었죠. 한 7년 막 이렇게 짧게 보면 5년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산불 뉴스나 뭐 40도가 넘는 다른 나라의 고온 뉴스도 보고 있고 뭐 홍수 피해 뉴스도 보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지금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까? 데이터 같은 거 보잖아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기후변화 연구를 20년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빈번하게 재해가 나는 거는 저희도 정말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도 처음 느끼신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산불이 났었나, 이게 매해 발생을 하나, 같은 해에 뭐 두세 번씩만 나오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못 해봤던 부분들인데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되는 게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과학자로서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도 되게 이제 요즘에는 무서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의 경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기후변화 얘기가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기상학자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3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보고서 6차 보고서가 올해랑 작년에 2년에 걸쳐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네. 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1990년입니다. 1차 보고서가. 그때부터 그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의 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저희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약했지만 여러 가지 방면의 증거들이 쌓이면서,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서 점점 더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서야 사회에 좀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게 참 좀 약간 불안합니다. 급한 게 많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따지면 지금 당장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정부 정책은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라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응은 지금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이집트에서 당사국 총회 27차 당사국 총회가 있었죠. 올해는 두바이에 있는데 그 회의에서조차 가장 처음으로 나온 일종의 의제 같은 게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다라는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위험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고 있다라는 인지는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해야 되고, 아마도 두바이에서도 11월 달부터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금의 마련입니다. 돈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기금이 안 모이고 있고 점점 모아야 되는 기금이 커집니다. 예전에 이게 기후변화 보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2000년 중반에 나왔던 스턴 레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돈은 전 세계의 GDP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3년 전쯤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게 3%로 늘어 있어요. 3배가 늘었어요? 다시 말하면, 네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한 5년 지나면 그게 9%, 10%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아직 액션을 안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서도 아직까지는 되게 짜임새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그쪽에 액션을 취하는 것을 이제 주저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라고 생각을 그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 당사국 총회에서 의결이 됐던 로스 앤 데미지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커다란 그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전 세계 기금에서 복구 비용을 도와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합의가 되었어요, 작년에. 아마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큰 홍수가 났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홍수가 났는데, 네.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파키스탄 다 더해봐야 지금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나라에 있었던 피해는 한 절반은 미국이 감당을 하고, 한 3분의 1은 그 중국이 감당을 하고, 일본이 한 5분의 1 감당을 하고, 우리나라도 한 1%, 2% 감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리더십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그런 리더십들을 발휘할 수 있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개인은 어떤 노력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그걸 위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가격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비싸야만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얘기라기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그 미래의 가치를 끌어와서 쓰고 있는 것인지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그 완화 쪽인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가장 용이하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 전기화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그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는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전문가 카이스트 김영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순천 먹그림 연구회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서화 동체전 작품 전시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연구회를 끌어가고 있는 여성 강인숙 문인화가의 개인전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뜻깊다고 합니다. 먹의 번짐과 채색의 어우러짐을 문인화에 담아내는 먹그림 연구회 소속 이화당 이영선, 지원 임미애 작가와 강인숙 작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순천 먹그림회 소속인 강인숙입니다. 호는 여성이고요. 이번에는 그 먹그림 연구회에서 일부만 참여하게 돼서 서화 동체전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길로 왔다처럼 전시를 하다 보니까 조선 건국 일이에요. 1392년 7월 17일이 조선 건국일이고 제헌절을 7월 17일로 이제 정했대요. 그런데 저희가 7월 17일 날 오픈했습니다. 와, 이게 그 조선에서 가장 꽃이 피었던 서화, 그 다음에 또 고아한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꽃 피웠던 그 전통 예술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창작하는 우리들이 너무 궁합이 잘 맞은 거예요. 정말 기쁘게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신 이 박물관 관계자님들께 너무 고맙고, 이제 이게 찾아오시는 관람객들도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전에 인문학 강의를 7년 들었어요. 박물관에서.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여기서 한번 전시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1월 달인가 공개한다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막 하룻밤에 막 작성해가지고 응모를 했죠. 뽑히신 거예요, 그럼? 네,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고 1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개인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전을 하려면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개인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또 여기까지 이렇게 얻게 돼가지고 2부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로서는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순천 시민들의 모두 이러한 혜택을 좀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천 먹그림 연구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조선시대에 그 문인화가 많이 융성했었죠. 그 과거 시험을 보려면 뭐 시를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시서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반려를 맡으면서 이제 하나의 놀이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시를 서로 이제 내가 쓰면 이제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이 문인화라는 장르예요. 이것도 세월이 흐르고 그러한 여가로 그려졌던 문인화도 지금은 당당히 직업 군으로서 이제 화가로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서화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작품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회화의 한 양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또 재료를 달리해요. 아크릴이랄지 또 이제 민화적인 어떤 채색이랄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이렇게 색상이 화려하다 보니까 본래 것이 좋지 않냐. 이제 먹을 위주로 하는 전통 서화를 회복시켜 보자.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먹그림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 작가로서 이쪽 순천에 좀 더 이제 먹그림을 좀 부흥시켜 보고 싶은 이제 바람이 있는 겁니다. 작가님께서는 이게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중등 미술교사였어요. 교육을 하면서 늘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전통이에요.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 뭐 이게 소개되어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정말 그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책도 번역도 너무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학생들하고 전통 미술 수업을 많이 했어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니까 가르치면서 저도 이 문인화를 공부를 해서 국전 작가도 됐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교과서에도 작품이 또 실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또 혜택을 또 사회에 또 환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먹그림 연구회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K-팝으로 해가지고 좀 알려지기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 그림으로도 남겨야 되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은 전통 미술에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굳혔습니다. 서화동체전의 대표 작품으로 꼽았고요. 이 전통 문인화가 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등불되는 삶을 살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등불에서 불도 획 하나를 생략하고 그 빨간 불을 찍었죠. 그건 어떤 작품이에요? 이것은 제가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에요. 봄의 정원. 왜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편찬 의원님들이 어디서 보고 좋다고 순천만을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이제 그 철새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고 아래는 갈대입니다. 용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봄의 정원으로 오라라는 페르시아의 그 시를 썼어요. 이제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화당 이영선 작가님 처음에 어떻게 접하셨어요?
저희가 순천에서도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사민 선생님의 작품을 어떤 도록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접하면서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선생님한테 정말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작가님들도 그게 좋으실 거예요. 그냥 먹이의 향기만 나도 좋고 보기만 해도 좋고 화선지를 만져도 좋고 그런 거죠. 이런 걸 무슨 채라고 그런다고요? 전서 종류인데 금문이라는 게 지금 약간 현대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청동기에 새겼던 문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회화적인 그런 것도 보이고요. 상형 문자적인 그런 것도 살짝 보이죠. 안거가라에서 편안한 삶을 노래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청안인데 맑고 한가하다는 의미고, 이 안거가 처음하고 끝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삶이 평안하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하루하루가 맑고 깨끗하면 그게 곧 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마음 공부 같은 거죠. 네. 쓰고 있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연구하시면서 그런 글귀들을 막 찾아내고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시겠어요. 그게 쉽게 보이진 않죠. 네. 글감을 찾다 보면.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이거 먹그림 이제 이것은 그 공간에 이게 쌓아가는 거예요. 켜켜이. 종이는 수없이 버리죠. 그렇지만 그 필력이 손끝에, 팔뚝에, 어깨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뇌에서 알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몸을 통해서 손끝으로 구세에게 전달되어서 한 선을 그어도 수많은 역사와 그 다음에 깊이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현대화라고 보거든요. 글씨도 연습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그림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족적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역사와 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한 선에 우리 민족의 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